어느 조용한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은 먼지 날리는 길을 뛰어다니며 세상이 전부 놀이터인 듯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메이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소녀의 기억 속에서 시작됩니다. 소녀의 이름은 스카웃. 호기심 많고 질문이 많고 어른들의 세계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배우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스카웃에게는 늘 함께 다니는 오빠잼이 있었고 두 남매의 세상 중심에는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있었습니다. 에티커스는 변호사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신념을 외치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정의라는 가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티커스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아라. 이 말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라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흑인 남성 톰 로빈슨이 백인 여성 마일라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히 법과 증거로 판단해야 할 사건이지만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일상처럼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흑인은 유죄다. 증거보다 피부색이 먼저 판단 기준이던 시대. 그 속에서 에티커스는 톰 로빈슨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가 흑인을 변호하느냐고. 아이들까지 놀림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스카웃에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에티커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두가 진다고 생각하는 싸움이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이미 패배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싸우는 것이 진짜 용기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커스는 차분히 그리고 집요하게 사건의 모순을 하나씩 드러냅니다. 마일라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톰 로빈슨은 신체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논리와 증거는 톰의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그 장면은 이 작품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장 가슴을 찢는 순간입니다. 정의가 패배한 순간, 증거가 편견을 이기지 못한 순간, 아이들은 그날 세상의 잔혹함을 처음 배웁니다. 스카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짓이 이겼는지, 왜 어른들이 진실을 외면했는지. 그때 독자 역시 아이와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재판 이후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탈옥을 시도하던 톰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도망치던 죄수가 아니라 희망을 잃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에티커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은둔자 부 레들리. 아이들은 그를 괴물처럼 상상하며 집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후반 그는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세상이 괴물이라 부른 사람은 사실 가장 조용한 선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작품의 제목과 연결됩니다. 에티커스는 말합니다.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악이다. 앵무새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만 들려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앵무새는 상징입니다. 톰 로빈슨 그리고 부 레들리. 세상의 편견 속에서 억울하게 상처받은 선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의 저자 하퍼리는 실제 미국 남부 엘라베마에서 자랐습니다. 스카웃처럼 변호사 아버지를 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인종차별 재판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이 이 소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허구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은 설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본 세상, 그 순수함 속에서 차별의 부조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퍼리는 이 한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의를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조용히 옳음을 지키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침묵할 때 혼자서라도 옳음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에티커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분노가 아니라 품위로. 그래서 그는 문학 속 아버지 중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성인이 된 스카웃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법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약자를 향한 시선, 침묵하지 않는 양심.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다는 것을.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재판의 승패를 다룬 소설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해가는 성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스카웃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책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62년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관객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To Kill a Mockingbird. 한국에서는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애티커스 핀치를 연기한 배우는 그레거리 팩입니다. 그는 이 역할 하나만으로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연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레고리 팩이 연기한 애티커스는 책 속 인물을 그대로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품격과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분노 대신 신념으로 말하는 태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많은 관객들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이 캐릭터를 기억하게 됩니다. 영화는 소설의 핵심 줄기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흑백 화면 특유의 분위기를 통해 당시 미국 남부의 공기와 긴장을 더욱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특히 법정 장면은 지금까지도 영화사 최고의 재판신 중 하나로 꼽히며 정의와 편견의 충돌을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보여준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층 발코니에서 재판을 내려다보는 구도는 마치 순수한 양심이 어른들의 세계를 지켜보는 상징처럼 그려집니다. 이 영화는 개봉 이후 단순한 문학 원작 영화를 넘어 인권, 정의, 양심을 다룬 교육적 작품으로도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소설과 함께 영화가 동시에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고 법학윤리 교육에서도 중요한 사례 작품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영화는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다수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가?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는가? 책을 먼저 읽은 이들에게는 등장인물의 순결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되고 영화를 먼저 본 이들에게는 문장의 깊이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소설과 영화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드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책 속 스카웃의 시선으로 세상을 배우고 영화 속 애티커스의 목소리로 양심의 울림을 듣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앵무새를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편입니까?